한영운의 생애 이야기. 김인현 3.1운동의 전야. 한영운이 유심지에서 손을 거두고 있을 때 세계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직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위와 같은 내용의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하며 가난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각 나라는 오직 자기 민족의 힘으로 세워지고 다스려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윌슨 미국 대통령은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의 식민지를 의식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발표를 하나의 커다란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나라라 해도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더 이상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겠지.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장 큰 희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간 독립을 위해 온갖 애를 써오던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립에 관한 일을 벌일 계획을 찾던 때였으므로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19년 1월 귀국해 있던 최린과 현상윤, 송진우, 최남선 등이 개동의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독립운동의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거사를 버리기로 합시다. 전국적인 전 민족적인 거사 말이요.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거사가 전국적인 규모가 되고 또 누구나 참석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일을 우리들끼리만 주도해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누구보다 신망받는 사람들을 이 운동의 지도자로 추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부터 한번 꼽아봅시다. 여기서 꼽힌 사람들은 우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운동에 참가해 줄 것을 간청합시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각계의 대표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들 모두 눈빛에는 독립을 위해 어떠한 난관도 헤치고 나가겠다는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기 전에 이미 일본 동경에서는 유학생들이 모여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가 국내로 들어와 국내의 젊은 투사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체리는 우선 한용운부터 찾아갔습니다. 한용운은 전국적인 독립운동 계획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평소 민족과 불교를 위해 이를 찾아온 그에게 이 계획이야말로 자신의 혼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소. 그게 뭡니까? 민족 대표로 내세우려던 손병희 선생의 허락을 아직 못 받았소. 그분은 천도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분이라 우리 일에 함부로 뛰어들기 힘든가 봅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찾아가 보리다. 이렇게 해서 한영호는 그 길로 손병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선생님께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부탁이요? 독립운동에 관한 것이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오. 나 역시 동포의 한 사람으로 그 뜻은 무척 높이 사고 있어. 그러나 무엇이라 말씀입니까? 손병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만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독립을 선언한다가는 선량한 백성들의 목숨만 빼앗기는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독립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독립이 없이 사는 것이 목숨은 보존하고 살 수 있는 것일망정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이란 걸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생님 같은 민족적 지도자가 나선다면 국민들에겐 독립 쟁취의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는 모두 선생님의 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손병희는 아까보다 더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 얼굴엔 새로운 표정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소, 하지요. 내 힘이 필요하다면 나서겠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우는 그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아니, 이러지 마시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인데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지 말고 자, 우리 다음 일을 의논하기로 합시다. 이후 손병희는 일단 대표로 추대되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거절을 했던 것은 국민들의 희생을 생각해서이지 그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으므로 일단 결정한 후에 이러한 태도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영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참가를 꺼리는 사람은 만나서 설득을 하고 참가를 약속한 사람들과는 여러 가지 자세한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계 대표 33명이 한데 뜻을 모아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독립선언서 작성과 인쇄 문제였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누가 지키려 했습니까? 최남선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한영우는 최린에게 불쑥 화를 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 독립운동에 직접 나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대표 서명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그 중요한 선언서를 지으라고 하다니. 하지만 어찌합니까? 이미 다 작성했을 텐데요. 기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한영우는 최남선에 대한 불만으로 독립선언서는 자신이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기일이 너무 촉박했고 또 달리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대신 그는 후에 최남선의 독립선언서에 자신이 정한 공약 3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공약 3장이란 거사후 체포되었을 때 교도소에서 1. 변호사를 대지 말 것, 2. 사식을 먹지 말 것, 3.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 싸우다 잡힌 것이라면 고통을 달게 감수해야 한다는 한영훈의 의지가 강력히 표현된 공약이었습니다. 한편 독립선언서의 인쇄는 오세창에게 맡겼습니다. 인쇄물이 발각될 경우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으므로 선언서 인쇄는 거사 이틀 전인 2월 27일에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2만 장을 찍으려면 밤을 꼬박 새워야겠는걸. 보성사 인쇄공장의 이종일 사장은 공장 감독 김홍규와 인쇄공 신영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달린 일이요. 신중히 하도록 하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이미 두꺼운 담요로 모두 가린 뒤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 일은 인쇄공에게도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절을 하거나 밀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국 사람이었고 독립을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여기 종이 좀 더 갖다 주게. 종이를 나르는 인쇄공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직업이라고 여겼던 인쇄업, 한갓 인쇄공에 불과한 자신이 이런 엄청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손에 의해 내일 모레면 전국에 뿌려질 독립선언서가 인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을 꼬박 새우면서도 그들은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독립선언서를 부지런히 찍어냈습니다. 드디어 1919년 2월 28일 다음 날의 대대적인 거사를 앞두고 모든 사람이 마지막으로 손병이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손병의 위험이 담긴 얘기를 숨죽여 들었습니다. 내일의 우리의 거사는 민족의 대사업입니다. 이 일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어서 의심치 않소. 손병의 짤막한 얘기가 끝나자 모두들 굳은 악수를 교환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잡아보게 될지도 모르는 손.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해도 절대 후회는 없을 것 같은 표정으로 그들은 뜨겁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모임은 밤 9시에 파였습니다. 한용우는 가회동 고개를 넘어 개동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는 불교 중앙학교 학생들이 한용운을 위해 장작불을 지펴놓고 있었어요. 늘 썰렁하고 춥던 방안이 모처럼 따스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용운은 서리빨 같은 불효령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장작불을 떼라고 했더냐? 장차 날이 밝으면 큰일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더운 방에 있다가 정신이라도 흐려지면 어쩌려고.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그가 3.1운동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장작불을 꺼버리자 냉기가 스며드는 추위 속에서 밤은 내일의 거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3월 1일 한용우는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찬물로 얼굴과 손을 씻은 다음 예불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이 큰일을 부디 성취할 수 있게 하소서. 한참을 빈 다음 한용우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드디어 3월 1일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거사 시간은 1시 반이었지만 한용우는 또 다른 불교 대표자인 백용성과 함께 오전에 거사 장소인 태화관으로 갔습니다. 원래 거사 장소는 종로 2가의 파고다 공원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몰려들 군중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1시를 알리자 서명자들이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거사를 위한 마지막 심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고다 공원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고종 임금의 장례식을 보러 왔다가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구름대 같았습니다. 오후 1시 반 독립선언서가 하얀 보자기에 쌓인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민족 대표들이 엄숙하고 진지한 얼굴로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선언문이 낭독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영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유창하게 열변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 천하에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고 아울러 그 기념식을 갖게 됐으니 기쁨이 복받쳐 참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용감히 싸워 나갑시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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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한영훈의 선창에 따라 모두들 목청에 터져라고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모두 넘치는 흥분을 억누르며 오로지 독립만을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하게 귀에 담았습니다. 그 시간 장소가 변경된 것을 알고서도 파고다 공원에 모인 군중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학생 대표가 대신 낭독하는 독립선언서를 벅찬 가슴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낭독이 끝나자마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높이 쳐들고 있는 힘껏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제국주의 침략자 일본은 물러가라. 몰아내자 일제를. 군중들은 완전히 한마음이었습니다. 군중의 함성은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그칠 줄 모르고 만세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학생들과 군중들은 파고다 공원 밖 거리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들 손에는 색깔도 선명한 태극기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고 또한 만세 소리가 온 거리를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겁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 당장 총으로 모조리 갈겨버리지 않고. 일본 경찰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태극기만을 들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군중을 향해 잔혹하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윽, 윽, 대한독립, 윽.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끝까지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앞사람이 피를 쏟고 죽는 것을 보면서도 군중들은 흩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겁 따위는 없는 듯 했어요. 그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고 보면 날벌레 하나 못 죽이는 선량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독립이라는 깃발 아래 모이자 모두들 용감한 독립투사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날의 만세 소리는 해가 저물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삼천리 방방곡곡이 만세 소리와 태극기 그리고 일제의 총에 맞아 뿌린 백성들의 고귀한 피와 눈물로 흥건히 젖어들었습니다. 한영훈을 비롯하여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들은 선언서를 낭독한 즉시 일본 경찰에게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손대지 마라. 우리는 죄가 없으니 두려울 게 없다. 따라서 우리 발로 직접 가겠다. 한영훈은 수갑을 채우려는 일본 경찰에게 이렇게 호통치고는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도중 한영훈은 만세를 외쳐대는 시위 군중을 보았습니다.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해었습니다. 아, 우리나라를 우리가 되찾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한단 말인가. 극악한 일본 놈들 같으니. 한영훈은 다른 대표들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만세 소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일제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들여 형무소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온 나라 안이 전부 감옥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러나 온 들과 산에서는 오래도록 만세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41살의 한용운. 그는 독립운동이란 제목으로 일제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대표들과 함께 더럽고 비좁은 감방에 갇혀 그나마의 자유조차 완전히 박탈당한 채 일제의 혹독한 고문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용운의 바위처럼 강하고 단단한 의지는 감옥 안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할 때보다 위기에 몰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 더욱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 운동에 참가했는지 말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일본인 형사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고문을 시작했을 때 잡혀온 33인의 대표자 중엔 일찌감치 민족이고 독립이고 다 내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 그저 도장을 달라고 해서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시위가 벌어질 줄은 진정으로 예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걸한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치욕적으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해도 많은 이들이 고문에 못 이겨 마음에 없는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용운은 독립운동 계획을 준비할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인했고 자신의 신념에 투철했으며 당당했습니다. 심한 고문에도 결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든지 뉘우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커녕 일본 형사가 고문을 가하면서 독립운동을 왜 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나라를 빼앗겼다면 너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이 도적대들아. 뭐라고? 도적대라고? 아니, 이 죽놈이 아직 매운맛을 못 봤나? 그렇다. 아직 고문 맛을 덜 봐서 그렇다. 그래도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도적대에게 도적대라고 하니 싫은 모양이로군. 뭐시라고? 에잇, 이 악독한 놈. 윽, 말해라. 너에게 독립운동을 일으키자고 한 놈이 누구냐? 그건 내 양심과 하늘이 시키는 일. 이러한 한용운의 꿋꿋한 용기는 그를 신문한 일본인 형사까지 마침내 그에게 존경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형사는 상관에게 혹 야단 맞을까 싶어 한용운이 감옥에 있는 동안은 이런 내색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용운은 3월 1일에 낭독한 독립선언서 끝에 추가했던 공약 3장의 항목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갔습니다. 사식과 보석 그리고 변호사를 끝내 거절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30여 명의 동지들이 대부분 의기소침해지고 또한 변절돼가자 그들을 호되게 꾸짖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비겁한 인간들아,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잘못을 뉘우친다 하느냐? 그런 한용운의 귀에 하루는 이런 얘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투옥된 민족 대표들은 전부 다 사형시킬 예정이라더라. 이 풍문은 한용운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 대표들도 곧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 나는 억울해. 내가 죽게 되다니. 흐흐흑.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용운은 태연히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특유의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인간들아, 울기는 왜 울고 괴로워하기는 무엇을 괴로워하느냐? 이것이 소위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다는 민족 대표들이란 말이냐? 우리들을 믿고 따르다 죽은 이들이 얼만데 이 한심한 놈들아. 그러자 모두들 부끄러워하며 눈물과 신음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다시 일본 검사의 치조가 있었을 때 한용운은 다시 한번
그의 가감함과 굽힐 줄 모르는 투지를 발휘했습니다. 피고는 앞으로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계속 언제까지든지 할 것이다. 우리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고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사람의 용기란 목숨이 달린 만큼 위험한 곳에서는 그 참과 거짓이 여지없이 가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때 드러난 참된 용기야말로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는 추앙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영훈의 용기야말로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지조와 용기로 일관한 한영훈은 민족 대표들 중에서 가장 높은 형에 해당되는 3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한영훈이 추록한 이후 또다시 불교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불교운동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습니다. 그는 어디든 하루에 몇 군데씩이라도 가서 열번을 토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3.1운동의 실패로 낙담하고 좌절한 국민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토해낸 것입니다. 따라서 한영훈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새로운 결의와 흥분으로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나라는 독립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강연장을 떠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듯 여전히 민족과 독립 그리고 불교운동을 위해 일하는 한영훈에게 너무도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같이 독립운동에 나섰던 동지들의 변절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비겁한 일제의 앞잡이로 날뛰는 조선 사람보다도 그러한 변절자들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영훈이 집에 돌아오니 밥상에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영훈이 대뜸 제자에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난 것이냐? 조금 전에 채린 선생님이 오셔서 돈을 주고 가셨어요. 선생님 사시는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오셨나 봐요. 돈을 놓고 가시기에 모처럼. 그 말을 들은 한영훈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돈을 받다니 내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썩 내가거라. 그리고 그 돈을 내일 갖다 주고 오너라. 한영훈이 변제자들에게 보인 태도 중 이것보다 더욱 유명한 것은 체남선의 장례식 사건입니다. 하루는 한영훈이 가까운 동지들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교운동이나 또 다른 독립운동에 관한 얘기려니 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이자 한영훈은 갑자기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외인의 종노릇을 자처한 체남성군의 장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웃을 수도 없었어요. 한영훈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한영훈의 표정 때문만이 아니라 한영훈이 변절자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영훈은 변절자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체남선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체남선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불렀습니다. 여보게 용은 아닌가? 무척 오랜만일세 그려. 뉘시지요? 아니 이 사람아 날쎄 체남선일세. 체남선이라고요? 글쎄요. 내가 알기로는 체남선이란 사람은 작년에 장례식을 지낸 걸로 아는데. 아니 뭐라고? 체남선은 한영훈이 말할 수 없이 섭섭하고 불쾌했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최남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영훈의 눈에는 오히려 동정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어찌 저리 되었을까? 이게 다 일제 탓이지. 저 사람 탓이라기보다 일제라는 도적대 탓이야. 이렇게 보면 한영훈은 진정으로 이 땅에 몇 안 되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영훈은 승려나 혹은 민족 지도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늘 시를 써온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은 그런 시인으로서 한영훈에게는 더할 수 없는 귀중한 한 해였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연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생략.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논에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 그해의 한영훈은 님의 침묵이란 시집을 발간한 것입니다. 시집 님의 침묵은 우리나라 근대 시집 가운데 대표적인 시집으로 손꼽히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나오는 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아직도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영훈의 님은 민족이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평생 민족을 위해 싸워온 그이기에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이 남녀 사이의 님 정도일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한영훈에게 님이란 민족이요, 독립이요, 부처님이요, 온 중생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아끼고 위하듯 조국과 불교와 민족을 아끼고 위했던 것입니다. 1929년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던 한국인 여학생이 일본인 남자 고등학생들에게 희롱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의 남자 고등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광주 학생의거였습니다. 한영훈은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적극적인 강연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일어나시오 젊은이들, 깨어나시오. 나 같은 존재는 이 나라 독립운동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앞장서 나가시오. 그러던 어느 날 한영훈에게 전국의 주지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한영훈은 그곳에 모일 대부분의 주지들이 일본의 아부에서 재산을 모으고 불교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한영훈은 주지들을 보고 불쑥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송장입니다. 그 송장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지들이 한영훈의 다음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 한영훈은 강단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놈들이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당을 나갔습니다. 변절자, 배신자들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삭제하는 채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스스로가 민족을 저버리는 일, 또한 일제에 빌붙는 일을 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한용운만 보면 심리 밖에서부터 슬슬 꽁무니를 빼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지기 시작했고 항일운동을 하던 많은 단체들이 그 탄압에 못 이겨 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거쳐 세계를 지배하려는 터무니없는 야욕으로 전쟁 준비에 강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인원과 물자를 빼돌리기 위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혹독한 탄압과 수탈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한용운은 불교계 안에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만당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당의 총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범린, 김상호, 최범술 등 평소 그를 따르던 젊은 승려들이 만당 조직에서 주된 역할을 맡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젊은 승려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활동을 은밀히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비밀 운동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일제의 손에서 완전히 형체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막았던 중요한 운동이었습니다. 한용운은 사무장에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독신으로 지내온 유숙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지금은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아니오. 조국 광복의 날이 올 때까지는 힘들더라도 당신이 좀 참아줘. 저는 괜찮습니다. 그 큰 뜻을 품고 일을 하시는 분께 제가 어찌 가난 따위로 불평을 들어놓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한용운은 그 생애에서 모처럼 안정되고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몹시 아꼈으며 또한 차츰 가정의 소중함도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용운은 뒤늦게 얻은 딸을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를 귀여워하듯 그렇게 아끼고 귀여워했습니다. 50이 넘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한용운은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만큼 그의 마음은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괴롭기도 했습니다. 저 어린 것에겐 날 때부터 조국이 없는 셈이구나.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버젓한 내 나라 내 땅에서 저렇듯 귀여운 재롱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겉으로는 가정을 행복해만 파묻혀 지내는 것 같은 한용운의 가슴 속엔 여전히 민족이란 글자가 지문처럼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용운은 호적에 이름 올리기를 끝내 거절했습니다. 호적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만든 게 아닌가? 따라서 한용운의 딸이 자라 어느덧 국민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취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이젠 영숙이를 학교에 보내야죠. 내년쯤 보내도록 할까요? 학교라니 무슨 학교?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역사를 배우라고 학교를 보내? 영숙이는 내가 집에서 직접 가르칠 것이요. 아내는 비로소 자신이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영숙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한문과 한글을 집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이 세계대전을 준비하며 우리의 젊은 학생들을 학병이란 이름으로 강제로 전쟁터에 끌어낼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조선인 신문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학병을 격려하는 글을 좀 써주십시오. 그러자 한용운은 그의 부탁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넌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놈 썩 물러가라. 한영호는 점차 대외적인 활동을 줄여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외 활동보다는 사무장에서 집필을 하는데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는 시나 논설뿐 아니라 소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 흑풍과 후에는 신문에 연재되기도 했습니다. 한영호는 원고료를 단재 신체의 비석 건립에 보태는 등 민족적인 사업을 위해 모두 써버리곤 했습니다. 점점 성격이 부드러워져 가던 한영훈을 다시 한번 울부짖게 한 일이 생겼으니 바로 김동삼의 옥사였습니다. 뭐라고? 김동삼 동지가 죽었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분이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 한영훈은 즉시 서대문 형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주에 갔을 때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주고 독립이 될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우자고 했던 분이 아닌가. 그런데 나라의 독립도 못 보고 가시다니. 아, 안 돼. 안 될 일이야. 그는 형무소로 가는 동안 내내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영호는 김동삼의 주검을 사무장으로 옮겼습니다. 김 선생님이시여, 김동지여, 이 산하를 두고 가시다니요. 이 산하를 되찾는 날도 못 보고 가시다니. 김동지시여. 한영호는 밤새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채 눈물로 지냈습니다. 한때 폐간되었던 잡지 불교를 다시 새로운 각오로 다시 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지에 열정적인 글들을 써서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끈질기게 큰 뜻의 실현을 위해 애써온 한영훈에게 늦게까지 시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견딜 수 없이 슬프고 통탄할 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만당 당원들이 전부 체포되었다고? 그게 사실이냐?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선생님. 세상에 이럴 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19명이나 모두 체포되다니. 만당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영훈을 총재를 모시고 젊은 승려들이 세운 항일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간 한영훈의 지도와 격려 아래 작게나마 불교 대중화 운동과 독립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영훈은 만당의 젊은 승려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자신이 체포된 것보다 더욱 안타깝고 분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는 만당 총재인 한영훈을 차마 체포는 하지 못했지만 감시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영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의 감시는 감시에 그치지 않고 한영훈의 활동을 직접 방해하는 악랄한 수법으로까지 변했습니다. 해인사 측에서 한영훈을 평생 주지 자리에 추대했을 때 이것을 못하도록 한영훈을 한양으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제는 드디어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미국과 전쟁을 일으켜 나라는 점점 더 무겁고 숨가쁜 탄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환갑을 맞아 조촐한 잔치를 벌였지만 한영훈의 마음은 오히려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만일 내가 단두대에 나감으로써 나라가 독립된다면 추호도 주저하지 않겠다. 절대로 하고 외쳤습니다. 일본 놈들은 이제 끝장이야. 일본은 망할 거야. 그놈들은 망했어 하면서 기쁨의 눈물이라도 흘릴 듯 울었습니다. 그러나 한영훈의 일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의 사랑이란 시를 조용히 읊고 있었습니다. 물보다 깊으니라, 가을 산보다 높으니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누가 사랑을 묻거든 이대로만 대답하리. 채린과 춘원, 이광수 등 한때 열렬한 애국자였던 이들이 성까지 뜯어고치면서 창씨 개명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용운의 친구가 사무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이런 변이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이들이 이렇게 먼저 돌아서다니. 일개 백성이 돌아서도 분통이 터질 판인데. 그는 한용운이 또다시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용운의 목소리는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흥분하지 말게. 자네가 그들을 오히려 너무 가대평가한 듯하군. 그들에게 욕을 하기엔 이 욕조차 아깝거늘. 그 친구는 무한함보다 한용운의 그 변화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용운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는지 격렬한 분노와 호통 대신 무시와 경멸로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그를 찾아온 상자 이춘성에게 길이 먼데 오늘은 자고 가거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다정다감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한용운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1944년 5월 9일에 끝내 눈을 감고야 말았습니다. 그토록 목숨 바쳐보려 한 조국 강복을 1년 앞두고 그는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국 강복의 날 그는 분명히 저 하늘 위에서 덩실덩실 기쁜 춤을 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